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네. 오늘도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는 한국의 도시전설 그리고 일본의 도시전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오늘은 세계의 도시전설, 과연 세계에는 어떤 도시전설들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사건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사건. 19세기 초에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바베이도스를 떠들썩하게 했다고 알려진 도시전설. 바베이도스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의 오이스틴스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 교회 묘지의 지하 납골당 체이스 볼트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체이스 가문의 가족묘라고 하는데요. 18세기 영국의 귀족인 토머스 체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798년에 서인도 제도의 섬나라 바베이도스로 이주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노예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했고 가혹하게 부렸는데 비단 노예에만 해당하지 않고 당시 남아있던 소수 원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해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무슨 연유인진 몰라도 그는 본국으로부터 영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1807년 4월 10일 바베이도스 도심의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 교회에 자신과 가족들 전용 납골당을 만들었다. 이제 노예 관련 사업을 위해서 영국에서 이제 서인도 제도에 있는 한 섬에 이 체이스 가문의 일원들이 다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쭉 그 섬에 살기로 하고 이제 가족들을 다 같이 묻을 수 있는 납골당을 만들게 된 거죠. 서양에서의 납골당이라는 건물은 당시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매장 방법과는 다른 방식이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화장한 유골을 담은 상자를 봉안하는 납골당과는 형식이 조금 다르며 관을 안치하는 용도로 지어진다. 그러니까 저도 납골당이라고 하니까 그 뼈를 이렇게 뭐랄까 화장을 한 다음에 남은 뼈를 항아리 같은 곳에다 모아놔서 전시를 해놓는 그런 게 납골당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양 쪽은 좀 다른 방식으로 납골당을 쓴다고 합니다. 보통 평민들은 관을 흙 속에 직접 묻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부유층이나 귀족은 지하 납골당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는데 관이 들어갈 구덩이에 석벽이나 벽돌벽을 쌓아서 석곽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안치한 다음에 돌뚜껑을 닫거나 아예 지하에 방을 지어서 관을 여러 구 안치하는 방식입니다. 귀족인 체이스 경도 관을 직접 땅에 묻지 않고 안치하는 이런 납골당 방식으로 가족묘를 건설했다.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체이스는 본인이 죽고 나면 관을 잠시 납골당에 안장했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후손들을 통해서 고국인 영국으로 이장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장례의 방식처럼 원래는 땅에 묻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귀족이나 또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땅에 묻지 않고 형식적으로 땅에 묻은 거랑 동일하게 지하에 어떤 그런 굴 같은 걸 만들어서 관을 안치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체이스 가문 사람들이 원래 본국에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이제 반려를 당해가지고 그 섬에 계속 체류하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사정이 나아지면은 그 묘를 다시 꺼내서 영국 본토로 가서 묻을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섬뜩한 사건. 이런 식이었나 본데요. 관이 점점 늘어나는 거군요. 왜냐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 죽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을 하나하나 묻게 됐는데 관의 위치가 분명 이렇게 차곡차곡 놨는데 하나 엎어져 있고 하나 뒤집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관이 생겼을 때는 원래대로 잘 해놨어. 차곡차곡 쌓는 방식으로.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관이 다 완전 흐트러져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마시나 고다드 부인, 그리고 토머스 체이스의 딸 도커스 체이스와 메리앤을 안장한 직후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3명이 죽었을 때 납골당에다가 관을 넣었어. 그리고 납골당을 연 적이 없어요. 다음 사람이 이제 죽기 전까지는. 근데 열었는데 관이 헤집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이 죽었겠죠. 그래서 또 연 다음에 관을 넣은 다음에 다음 사람이 죽기 전까지 밀봉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다음에 또 문을 여니까 또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도. 납골당 안에는 안장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관들이 움직였다. 1812년 8월 9일 영국인 식민지 관리인들은 토머스 체이스의 장례를 치르고 관을 납골당에 안장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고다드 부인의 관과 체이스의 두 딸인 메리앤과 도커스 관이 이상하게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관리인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체이스 집안과 척을 진 누군가가 뒤집어놨나 생각하고 관들을 전부 늘어놓기엔 묘당 안이 비좁아서 아버지 토머스 체이스 경의 관 위에 딸 도커스의 관을 겹쳐 올려놓고 다른 관들도 정리해놓고 문을 닫아버렸다. 전부터 체이스 경의 폭정이 바베이도스에도 소문이 자자했던지라 관리인들도 처음에는 원한 살만한 짓을 밥 먹듯이 해왔으니까 인간보지 뭐 하고 쿨하게 넘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반듯하게 분명 놨어. 그리고 또 이제 안장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완전 다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 체이스 가문 사람들이 그 식민지 사업을 하면서 노예들을 악독하게 굴었고, 그리고 노예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워낙 또 이제 되게 홀대하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좀 헤집어 놓고 갔다든지 누가 밤에 원한을 살만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랬겠구나 하고 그냥 넘기고 다시 관을 재정리를 하고 다시 또 문을 닫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한 원주민이 납골당 내부에서 빛이 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관리들은 이 소문을 듣고 급히 납골당의 문을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전날 토머스 체이스의 관과 겹쳐놓았던 딸 도커스의 관은 벽에 기대어 90도 직각으로 꼿꼿이 서 있었고 아버지 토머스 체이스의 관은 약 240도 왼쪽으로 기울어져 뒤집어져 있는 기괴한 광경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전날에 관이 다 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관을 딱딱딱 3개를 놓고 또 관을 놔야 되는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관들을 이미 깔려있던 그 관 위에다가 차곡차곡 놓은 거야. 그러니까 관 2개 2층 구조가 되게끔 해놓은 거죠. 근데 다음날에 헛소문 같은 게 도는데 이 무덤 안에서 빛이 막 나고 소리가 막 나더라. 그래서 관리인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일단 가봤는데 가니까 정리해놨던 관이 그 위층에 있는 관이 90도로 벌떡 세워져 있고 마치 그 밑에 깔려있던 관은 움직이기라도 한 것처럼 270도가 왼쪽으로 비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1816년엔 토머스 체이스의 가족 외에도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아기인 세뮤얼 브루스터 엠스란 친척을 납골당에 매장하게 됐는데 이를 위해서 다시 납골당 입구를 열었을 때는 과거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엠스의 시신을 안장하고 다시 납골당을 봉하고 나간 52일 뒤에는 병으로 사망한 세뮤얼 브루스터라는 다른 친척을 추가로 안장하기 위해 납골당 문을 다시 열게 됐는데 이번에는 먼저 들어갔던 관들이 전부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정리를 또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친척 중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서 또 열게 됐어. 근데 그땐 뭐 어질러져 있지 않고 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 죽은 사람을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가 친척이 죽게 돼서 관을 또 넣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땐 또 관이
완전 사방팔방 또 어질러져 있었던 거예요. 바베이도스의 이 납골당에 대해 좋지 않은 의미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는데 토머스 체이스의 가혹한 처우로 진절머리가 난 흑인 노예들이 원한 때문에 납골당 안을 헤집어 놓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퍼졌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설마 그 관 안에 있던 사람이 살아있진 않았겠지 설마. 그러니까 누군가가 헤집어 놨을 텐데 관리들은 글쎄요, 나중에 자기가 또 관을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막 뒤집어 놓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몰래 들어와서 어떤 그 일전에 혹사 당했던 그런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헤집어 놓은 게 아닌가? 해코지하기 위해서. 저도 일견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임 총독의 초임조사. 1817년 바베이도스를 다스릴 신임 총독으로 영국에서 제1대 컨버미어 자작 스테이플턴 코튼이 파견되었으며, 그가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해인 1819년 7월 7일 그 무렵 사망한 체이스 가문의 또 다른 친척인 토마시나 클라크라는 부인이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은 코튼 총독의 귀에도 들어갔고 호기심이 생긴 코튼은 그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였다. 마침 이 사람이 부임된 지 2년 차에 이 가문, 그 체이스 가문의 또 다른 친척인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납골당에다가 또 시신을 안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침 흥미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안치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로 한 거죠. 인부들이 클라크 부인의 관을 안치하기 위해서 납골당의 문을 열자 1807년 가장 처음 안치된 고다드 부인의 관이 부서져 있고 부인의 두개골이 입구 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코튼을 따라 동행한 관리인들과 인부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코튼 총독은 원주민 노예들이건 체이스 가문과 척을 진 또 다른 사람이건 누군가가 이 납골당을 의도적으로 헤집어놨다고 생각하고 분노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 범인을 직접 체포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묻혀있던 체이스 가문 사람들도 이 노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니까 결국은 정부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관을 막 헤집어 놓고 그런 게 영 망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끔 한번 어떤 묘안을 좀 짜내서 범인을 잡기로 한 겁니다. 고다드 부인의 유골은 따로 수습한 다음에 새 관에 넣어서 딴 곳으로 이장하고 모든 관들도 제자리에 잘 놓은 다음에 납골당 바닥에 석회가루를 잔뜩 뿌리고 입구를 봉한 뒤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을 부착하였다. 이전에도 코튼 총독은 이 사건에 대한 소문 때문에 체이스 밑에서 일한 노예들이나 체이스 가문과 척을 진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신문과 조사를 했지만 아무 증거조차 찾아낼 수가 없었던지라 직접 자신이 체포하기로 나섰다.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이번엔 관을 잘 정리하고 석회가루를 쫙 뿌려. 그러면은 그 석회가루가 이제 워낙이 이제 고운 가루다 보니까 발자취가 남겨 있거나 하면은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누구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묘안을 해놓고 밖에다가는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 해가지고 여길 들어가면은 법을 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기를 해놨다는 거죠. 이듬해인 1820년 4월 코튼 총독은 납골당 내부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곧 총독부 관리들과 토머스 오더슨이라는 신부를 대동하고 납골당의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도 6개의 관들은 묘당 내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더 괴이한 건 관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코튼이 납골당의 입구에 붙인 봉인과 묘당 바닥의 석회가루는 모두 그대로였다는 점이었다. 관은 분명히 움직였는데, 그리고 밖에 있는 문도 아무도 연 흔적이 없어. 석회가루도 누가 뭐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없어. 근데도 관이 움직여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총독은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건 내가 손쓸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것 같다며 영문을 몰라 했으며 총독 임기 5년을 채우고 1822년에 섬에서 전출하였다. 납골당을 열 때마다 계속되는 이 기괴한 사건 탓에 바베이도스의 많은 주민들이 동요했다.
영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술한 토머스 오더슨 신부를 조사관으로 임명하였고, 추가로 오더슨 신부를 도와줄 조사단을 바베이도스에 파견하였다. 우선 납골당의 묘당 바닥에는 모래를 뿌리고요, 관 6개를 쇠사슬로 감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납골당 입구 철문을 묶어둔 사슬에는 밀가루를 뿌려서 누군가가 손을 댄다면 흔적이 남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납골당 문에 벽돌과 시멘트를 사용해서 2중 3중으로 벽을 쌓아서 원천적으로 접근을 차단했다. 이제 이번에는 분명히 이제 누가 온다, 누가 들어오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이 관에다가 6개 다 차곡차곡 놓고 쇠사슬 감아. 움직이면은 다 같이 움직이든지 헤집어 놓을 수 없게끔 다 막아 놓는 거죠. 완전 틈을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밀가루도 뿌려. 그래서 누가 이 사슬에다가 사람이 손을 대면은 흔적이 무조건 남잖아. 그리고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이니까 밀가루도 뿌리고, 거기다가 문에다가는 벽돌이랑 시멘트까지 발라가지고 아예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없는, 완전히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로 다음날 조사관인 토마스 오더슨 신부와 코튼 총독과 해당 지역 관리들은 납골당 문을 막은 벽돌과 시멘트를 부수고 문을 열어서 내부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납골당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다. 이에 공구까지 동원해서 간신히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문이 열리지 않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에? 토머스 체이슨 경의 관이 세워져서 문을 막고 있었던 거야. 아, 나는 이게 너무 단단하게 시멘트도 바르고 해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 바로 앞에 관이 세워져 있었어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납골당 내부에는 쇠사슬이 풀린 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시신들도 관에서 나와서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러나 전날 바닥에 뿌린 모래와 쇠사슬에 뿌린 밀가루에는 사람이 접촉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조사관과 총독, 관리들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820년에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던 모든 관을 전부 영국 본토로 이장시켰는데, 신기하게도 이후에는 납골당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납골당 자체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면은 관을 이장한 다음에도 똑같은 현상이 다른 관이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이 관이 딱 옮겨진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체이스 가문의 관들은 전부 영국으로 이장한 뒤에는 일이 멈췄지만 사건의 원인을 찾지 못한 영구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소문은 사건이 멈춘 이후로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금도 이 납골당은 빈 채로 남아있는데 오컬트 매니아들과 심령학자들이 찾아와서 인증샷 사진을 찍는 핫스팟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은 좀 훈훈하네요. 이런 데를 직접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이거를 모습을 딴 기념품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것들도 사오고 했겠죠. 어쨌든 간에 기묘하다,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마침 그 얘기가 써있는 것 같아요. 사건의 원인, 처음 사람들은 이 납골당에 발생하는 이상현상이 지진 때문이란 추측을 했는데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잖아. 왜냐면은 뭐 들어왔다 갔다 한 흔적이 없고, 근데 관들은 다 이렇게 헤집어져 있고, 그러면은 어차피 땅에 묻혀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이제 위에 묻혀있는 그런 것보다 더 지각의 어떤 이동? 이런 거에 대한 걸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진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써있습니다. 바베이도스는 과거에도 몇 번이고 강한 지진이 휩쓸고 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적이 실제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추측은 금세 부정되었는데 해당 관들은 두꺼운 납과 철 같은 여러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무거웠으며 그런 금속재 관이 7개나 되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안 그래도 제일 크기가 크고 무거웠던 토머스 체이스의 관은 두께가 두꺼워서인지 인부 6, 8명이 달라붙어야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다고 한다. 게다가 관을 모두 움직일 정도라면 굉장히 강한 지진이 일어나야만 했는데 정작 사건 당시 그 주변에서는 어떠한 지진이 관측되지도 않았고 주민들 중에는 진동을 느낀 사람도 없었다. 납골당 아래의 안반에서 지하수가 나오거나 태풍으로 일어난 홍수 때문에 관들이 물에 잠긴 채 쓸려 이동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 실제로 바베이도스는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추측도 조사 결과 납골당 일대에는 지하수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고 설사 지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으로 된 관들이 움직일 정도가 되려면 수압이 엄청나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 태풍, 지진, 홍수 이런 게 아예 없던 섬은 아니에요. 원래도 그런 자연현상들은 많이 닥치던 섬이었는데 그 힘을 받기에는 이 관 자체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까지 막 큰 지진, 홍수 이런 게 있었으면은 이 이대에 이 부임했던 그 신임 총독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안 적었을 리가 없어. 그런 지진이 있었다 이런 거를. 그죠? 면밀하게 조사해서 엄벌을 내리기 위해서 조사를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은 분명 다 적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걸 보면은 자연재해의 일은 아닌 것 같다. 다음, 원수들이 벌인 복수국이 아닌가? 체이스 가문과 척을 진 사람들이나 체이스 밑에서 고생한 노예들이 납골당 안을 헤집어놓는 일을 벌인 후 석회가루나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뿌린 다음에 침입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는 설도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와가지고 다 헤집어놔. 이 나쁜 자식 하면서 다 헤집어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석회가루랑 밀가루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뿌려. 그러면 어차피 석회가루의 양까지 막 측정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 어차피 위에 또 뿌려진 석회가루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설도 있다는 거죠. 일단 사실은 이 지진을 제외하면은 이게 그나마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설마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었어 가지고 뭐 막 관을 막 움직이고 나왔다든지 그런 건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외부인이 와가지고 뭐 관을 좀 헤집어 놨다든지 그런 게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가문의 당주인 토머스 체이스는 노예들과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등 생전에 주변 여기저기에서 원한을 샀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묘소를 뒤엎을 동기 자체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런 주변 상황을 감안한다고 쳐도 석회나 밀가루를 뿌리거나 근처를 치운 흔적조차 없이 말끔한 채로 관들만 움직인 걸로 봐서 이 의견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의문스러운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외부인이 침입해서 했을 수 있어.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깔끔하게 관만 딱 움직인 것 같다는 거죠. 이 주장은 조사 때도 밝혀지지 않았고 설령 그랬다고 해도 납골당 안이 크지도 않았고 비밀 통로조차 없었기 때문에 뿌린 흔적이나 새로 뿌린 흔적이나 손이 닿은 흔적들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예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시멘트로 봉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도 관이 움직였으니까 이 의견은 자연스럽게 사장되었다. 설령 문에다가 바른 시멘트 봉인을 다 부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시멘트로 봉한다고 해도 이런 짓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티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밑에 진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와 문헌조사학자들은 이 일화를 재조사하여 역사적으로 모호하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이 일화도 알려진 내용만 해도 기본적인 골자를 바탕으로 세세한 내용이 서로 다른 버전들이 10가지가 넘게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 근간의 내용은 하나인데 관련해서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 미국의 문헌조사학자 조 니켈은 기본적인 간단한 괴담에 여러 살이 붙었음을 알아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베이도스에서는 납골묘 안에 안장된 관이 왠진 모르겠지만 움직였다고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다가
어느 때부터 아치형 구조의 납골당, 봉인 등 수많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파생되었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식민지 시절 프리메이슨이 남긴 우화가 이 괴담에 섞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단 그건 맞아. 납골당 안에 들어간 관들이 이상하게 움직인 건 맞아. 근데 그 안에 있는 관의 뭐 크기가 뭐 작았고 아치형이었고 뭐 아서 코난 도일이 동행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활은 다 이제 그 후에 붙은 도시 전설 같은 것일 뿐이고 진짜 사건은 관이 움직이긴 했다 하는 거네요. 그래요. 뭐 물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사실 지금은 팩트 체크가 된다든지 혹은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말미암아서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설마?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1800년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두술 혹은 뭐 미스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 라고 하면은 뭔가 팩트 체크 없이 막 이야기에 살이 붙어가지고 더더더더 커졌을 것 같긴 합니다. 여튼간에 참 의문스러운 일이네요. 그리고 관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도 되게 신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관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는 건 맞으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꽤나 섬뜩한 내용의 그런 괴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체 발화가 있는데요. 인체 발화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발화 말이 되나? 갑자기 불이 붙었다는 거죠? Spontaneous Human Combustion SHC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꽃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몸을 태워버리는 불가사의한 현상. 가능해요 그게? 언제 갑자기 재수없게 자신의 몸에서 불꽃이 치솟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미스테리에 묘미가 있다. 묘미가 있는 거 맞아? 외부적인 발화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 발화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어의 정의상 보편적으로 인체 발화가 더 적합하다. 자연소 현상이라고도 칭한다. 열역학적으로 인체가 발화할 가능성은 0에 가깝고 갑자기 타들어간다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체가 인화하기 위해서는 연료, 산화제, 온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태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인체 내부의 산소의 농도가 높지 않은 데다가 체온 정도로는 불이 붙을 만큼 민감한 물질은 자연계에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체온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그 온도로는 스스로 붙는 물질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죠. 하물며 인체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분은 인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애초에 쉽게 타는 것이 아니다. 좀 상상해 봤을 때 갑자기 몸이 다 타올라서 재로 변한다는 거는 끔찍한 일이죠. 일단 끔찍한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런 얘기가 왜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체 발화의 도시 전설들은 공통적으로 기묘한 특징이 있는데 몸체만을 재가 될 정도로 태울 뿐이며 그 주변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타는 거예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혀 태우지 않고 그 신체만 탄다는 겁니다. 1957년 애나 마틴 사건에서는 재로 타버린 시체 바로 옆에 있는 신문지조차 타지 않았다. 1966년 존 어빙 벤틀리 사건에서는 작은 화장실 속에서 화재가 일어났지만 화장실 벽의 타일은 타지 않았다. 문제는 몸 위에 있는 뼈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탈 지경이 되려면 1200도에서 1400도 정도의 엄청난 고열이 필요한데도 정작 주변에는 불이 얼마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은 다 타지만 팔, 손가락 혹은 다리 일부는 멀쩡하다는 점. 메리 리저 사건과 코르넬리아 디 밴디 사건에서는 두개골이 계란 크기 정도로 축소가 되고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 대신에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며 방 전체에 기름 같은 물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꽤 있었고 실제로도 다 이게 조사가 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체 일부가 남아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지만 주변엔 전혀 탄 흔적이 남지가 않는다.
실제로 자연 발화로 기록된 사건들은 대략 200건 정도가 있다. 물론 모두 다 화염의 정확한 이유는 판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이제 아래쪽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인이고요. 왜죠? 두 번째는 60세 이상, 세 번째는 대다수가 여성, 네 번째는 비만, 다섯 번째는 온전하게 보존된 다리나 손끝의 일부분, 여섯 번째는 술을 마신 직후, 일곱 번째는 발화 순간에도 화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보이지 않고 몸이 타들어갔다는 거야, 그냥? 재로? 이렇게 파사사삭 이렇게 재가 됐다는 거겠네요. 혹시나 인체 발화가 일어난다면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불을 끄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진위 여부는 물론 불분명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연 발화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워낙 순식간에 불타오르는지라 미처 대응할 틈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몸에 갑자기 불이 붙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연소가 된다고 해도 물론 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선시대에서도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정약용이 남긴 흠흠신서에도 이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1815년 12월 겨울 나주에서 김점용이라는 사람이 유부녀와 불륜을 맺다가 상대 여성인 한씨 부인과 같이 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옷이나 이불, 심지어 방바닥까지도 탄 흔적이 없고 사람 몸만 타버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포도청 수사관들은 이 집주인이나 김점용의 아내 또는 한씨 부인 남편인 박기원이 저지른 짓으로 의심해서 조사했지만, 그쵸? 이게 아무래도 불륜이 일어난 거니까 원래 이제 정부들이 이제 서로 꾸민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했지만 살인 방법에 대해서는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흐지부지 미해결로 끝났다. 이 당시에도 옷이나 이불, 방바닥에는 전혀 탄 흔적이 없이 사람만 탔다는 그런 식으로 조사가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체 발화라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건 잘 몰라도 공통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다는 겁니다. 이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쭉 써 있는데요. 첫 번째, 체내의 발화성 성분들, 뼈에 있는 인, 음주로 인한 알코올, 그리고 지방의 분해로 생성되는 아세톤 등이 축적돼서 발화된다는 가설 등이 있으나 이런 류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니까 사람 뼈에는 인이라는 인화성 물질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술을 마신 직후에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더욱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아세톤 성분이 체내에 축적돼서 이게 한꺼번에 불로 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원인이 제기가 되는데 가능성 자체는 낮다는 것이죠. 알코올 등 다른 발화성 성분으로 몸이 불에 탈 정도가 되려면은 말 그대로 절어 있어야 가능하다. 단순한 음주나 신체 대사로는 이런 수준까지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술 때문에 그리고 체내에 있는 성분 때문에 라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적다. 다음 가능성으로는 정전기가 또 있는데요. 뉴욕 로빈 비치 과학연구소장인 로빈 비치 교수에 의해서 주장된 것으로 피부가 극히 건조한 사람들은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전신에 정전기가 치솟아서 불타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전기로 저만한 불꽃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더군다나 정전기로 순식간에 엔트로피가 올라간다고 해도 지속적인 공급이 없다면 피부 화상 정도에서나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정전기가 이제 거의 번개와 맞먹는 수준의 그런 전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일시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있진 않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사람이라면은 전신에 정전기가 한 번에 탁 하면서 불이 탁 붙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이지 않다면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높은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찰나에만 일어난다면은 이것 때문에 몸이 다 불타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피층 아래에 있는 체지방이 심지의 역할을 해서
촛불과 비슷한 형태로 저온에서 연소가 된다는 것이다. 뼈까지 타버린다. 다리가 남는 경우가 많다. 주변의 물건은 태우지 않는다. 같은 비정상적인 요소가 설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 그러니까 피부층의 바로 밑에 있는 체지방이 심지의 역할을 해서 몸을 타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뼈까지 탄다는 거, 그리고 신체의 일부는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 외부에서 충분한 열이 가해져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지방이 타는 온도를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온도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화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이거랑 연관돼서 등장한 것이 담배다. 보통 뒤늦게야 희생자를 발견하기 때문에 별 이유 없이 인체에서 불이 난 걸로 착각하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고 이어서 담뱃불에 의해서 옷이나 침구에 붙은 불로 몸이 천천히 타들어가서 재만 남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불이 붙을 만한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 뭐 지방 등이 가능하다고 쳐도 불을 붙일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이 붙일 게 없으니까 불이 붙는 게 불가하다는 건데,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혹은 주변에 이제 불 같은 게 있었다든지. 근데 이 피우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온 거야. 그래서 이게 잡고 있던 담배가 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 진피층 아래에 있는 체지방이 심지 역할을 해서 이 담뱃불이 옮겨 붙어서 죽게 된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시체가 타 죽었다는 걸 생각하지, 이 죽기 전엔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흡연자들이 피우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불에 탄 거를 자연 발화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아니냐라는 설이네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도 좀 그럴싸하다. 그죠? 실제로 희생자들 상당수가 흡연자였고 심장마비 등으로 자연 사망하기 쉬운 노년층도 다수다. 그러네. 아까 이제 공통적으로 60대 이상인 사람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2001년 캘리포니아에서 천에 감싼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뼈까지 다 타고 재만 남는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목이랑 발목 같이 신체의 끝부분이 남은 것도 그쪽이 가장 지방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되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미처 손 쓸 데도 없이 발화가 됐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타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몇 시간에 걸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혹은 이런 설도 있습니다. 사건 정보의 누락. 자연 발화로 여겨지는 케이스 중에 일부는 사실 정상적인 화재 사고였는데 불충분한 조사, 목격자의 편향 등으로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 이 역시 매우 현실적인 가설이다. 특히 사건들이 괴담 형식으로 정리되는 중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 창조되거나 끼어들거나 진실에 가까운 정보는 누락되고 미스터리성 내용만 증폭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서 죽은 건 맞아. 아주 자연적으로 사람이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타 죽은 건 맞는데 확실하게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만 전해 들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중간에 과정은 다 빼먹고 그냥 타 죽었어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은 요렇게도 자연 발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다소 허무한 진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사실 가장 유명한 인체 발화 현상들은 살인 사건이거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설명이 가능한 사고이다. 인체 자연 발화 현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인 메리 리저 사건은 발화의 원인이 없이 그녀 스스로 발화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죽기 전 아들과의 통화에서 소량의 수면제를 먹은 상태고 자기 전 나머지 수면제를 마저 먹고 자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평소에 담배를 피우던 그녀가 담배를 피우다가 졸아서 그만 자신의 옷 위에 떨어진 담배 불씨 탓에 당시 불타기 쉬운 천으로 된 잠옷과 겉옷에 불이 붙은 게 설명이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가 충전물이 있었다면은 그런 의자에서 쉽게 불이 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인체 발화 사건은
수면제 때문에 담배를 피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골아 떨어져서 불이 붙어서 그 사람이 죽어버린 사건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주변의 책상까지 불탄 상황에서 신발을 신은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는 타지 않았다는 것이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잘못 졸다가 몸에 불이 붙어서 죽은 건 사실이지만 오른쪽 다리 아래쪽만 불이 안 붙은 건 여전히 미스터리한 일이다. 또한 사실은 살인 사건인데 사고사로 밝혀진 사건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하다는 것이죠. 1847년 게이르리트 백작 부인 자연 발화 사건에서는 후에 그녀의 하인이 보석을 훔치다가 부인에게 발각되자 소리를 지르는 백작 부인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존 어빙 벤틀리 사건의 경우에는 고령이었던 벤틀리가 종종 담배를 자신의 옷 위에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은 이 신체가 갑자기 발화하는 일 자체는 불가능하고, 다만 가능한 것은 보통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는 환경이었다든지, 혹은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혹은 평상시에 본인이 원래 자주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다든지 해가지고 피우던 담배를 자기 몸에 떨어뜨린 걸 자기도 모른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만 몸에 불이 붙어서 타들었다는 사건이네요. 사실은 이렇게 표본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었지만, 그 옛날 당시 1800년, 1900년 이런 당시에는 아주 기묘한 괴담처럼 전해져 내려왔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막상 담뱃불을 자기 몸에 붙은지도 모르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좀 허무하긴 하지만, 어쨌든 옛날로 치자면은 충분히 미스터리하고 괴담 같은 일처럼 전해져 왔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1999년 지구 종말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 2024년이 됐으니까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종말론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지구 멸망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런던 대화재, 나폴레옹,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과 자동차, 그리고 중동에서 벌어질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1999년 세계 멸망에 대한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이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언가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99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런던 대화재, 런던에서 큰 불이 난다, 나폴레옹이 등장한다, 아돌프 히틀러가 나온다, 자동차가 개발된다,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여기까지 맞춘 거야 다. 그러니까 1999년에 세계 멸망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루머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1999년의 해,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려고 그 전후의 기간에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 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일단 1999년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식으로 예언을 한 게 남아있는 겁니다. 혹은 2566년 이전까지 일어날 거라고도 전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신빙성을 얻은 이유는 이 문장 때문입니다. 20의 3배에 6을 더한 해에 런던은 불타올라서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한다. 이게 계산을 하면은 20 곱하기 3 더하기 6, 66이란 말이에요. 그 1666년에 런던에서 큰 화재가 벌어질 것이다. 요런 식으로 맞았기 때문에 1999년에 요 알 수 없는 7번째 달에 하늘의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요게 이제 신빙성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회의주의적인 분석도 있다는 거죠. 예언의 초판본을 분석한 거를 보면은 공포의 대왕이라고 번역된 게 사실은 어진 임금이란 뜻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쇄 과정에서 생략이 된 부호가 있는데 이게 사실 해석을 바꾸게 만든 큰 요인이 됐다는 거죠.
연도가 1999라는 걸 그대로 썼는데 사실은 이 생략된 부호를 합쳐서 보면은 6000년대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혹은 그 위에 있는 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냥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말을 지구 멸망이란 식으로 해석했다는 말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지 그가 살던 지방에 근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요. 세계가 멸망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16세기 프랑스에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처럼 막 적은 그런 것들이 우연찮게 예언처럼 맞아 들었다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는 사후에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끼워 맞춘 게 아니냐라는 식인 거죠. 더군다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자기 시대의 예언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꿈보다 해몽,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가장 적절한 예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런 식의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아주 크게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여기 월드컵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몫을 했어요. 뭐냐? 바로 2000년 문제 Y2K입니다. 지금은 이제 Y2K 감성, Y2K 패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뉴진스 같으신 분들이 옛날 패션을 입고 와가지고 Y2K 패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때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밀레니엄이 다가올 때. 요거가 이제 사실은 되게 큰 그거였는데 이걸 좀 알아볼게요. 가장 유명한 컴퓨터 버그이자 전 세계적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20세기 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떡밥. 지금은 이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싶을 수가 있겠지만 당시 2000년이란 연도가 인류가 정보화 시대를 맞은 이후 처음 겪는 새로운 천년기였기 때문에 종말론 말고도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시기였다. 2000년이 되면 벌어지는 일과 관련된 이런 괴담인데 이게 또 노스트라다무스랑 좀 맞잖아. 1999년 다음이 2000년인데 이때 벌어지는 게 지구 멸망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날짜를 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월, 일, 년 순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1988년 5월 26일이라고 하면은 앞에 1900의 19는 빼고 052688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1900년일 때까지는 상관이 없어. 이때 컴퓨터 개발됐을 때는 2000년이 올 때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만약에 2000년으로 바뀌었어. 그럼 앞에 있는 앞에 두 자리는 떼고 뒤에 두 자리만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날짜가 혼동이 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가 않아서 컴퓨터가 오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상정할 때 원래는 며칠분이 되어야 될 게 몇백 년치가 계산이 된다든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비역들이 미필자로 분류가 돼서 재입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괴담이 퍼지게 되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뒤에는 괴담에 가까울 정도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망, 의료정보 시스템, 전력 시스템, 도시가스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이 갑자기 정지한다든지 날짜가 이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 버리니까 앞에 두 자리를 빼버리면 혹은 원자력 발전소의 컴퓨터가 오작동해서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든지 자동 항법 장치의 위성 관제와 통신이 마비가 돼서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든지 혹은 핵미사일 제어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다 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전 세계의 정보와 IT 업계에서는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사실 이 Y2K 문제는 1999년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꽤나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 Y2K 문제는 컴퓨터 개발 초창기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무려 1958년에 미국의 프로그래머 밥 베메르 이 사람이 야 연도 처리를 두 자리만 하면 만약에 2000년도 넘어가면 어떡할래? 그때는 앞에 둘을 빼버리니까 인식을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미 1958년에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를 이제 예상해서 이 의견은 묵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메모리의 가격이 당시 기준으로 1비트당 1달러였는데 한 군데의 버그를 수정하는 데만 16달러, 현재는 16만 원이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1비트만 고치는데도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수만 비트를 처리하려면 돈이 얼마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해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계속 무시가 되다가 1990년대 말이 다가오고 2000년대가 바로 코앞에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야 이거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미 이 당시에 90년대 말에는 컴퓨터가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원자력 발전, 컴퓨터 자동 항법 시스템, 혹은 뭐 금융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로 저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충분히 많이 스며든 이후였으니까 이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됐던 거죠. 2000년이 가까워오자 지구는 가뜩이나 연도가 1000단위 숫자가 1000년 만에 바뀌는 거잖아, 말 그대로. 게다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뿌려놓은 떡밥 때문에 세기말적인 분위기로 전 세계가 흉흉했었다. 온갖 사이비 종교들은 휴거가 오네 마네 하면서 새천년이 오면서 뭐 신이 등장한다든지, 그래서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사람들도 꽤나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다는 거죠. 이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나 소설들이 나오기도 했고,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총체적인 난국이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식량 같은 걸 구비해 놓는다든지 그런 일들도 꽤나 많았다는 거죠. 개인으로서는 1000단위의 자릿수가 바뀌는 역사적인 해넘이었지만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은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갔다. 결국 대비를 충분히 한 결과 어땠느냐? 큰 문제는 없었다. 지방에서 100년치 요금이 발급된 사례가 나오거나 한국의 어느 동사무소에서 컴퓨터가 1900년이라고 공문을 잘못 작성하는 등 제대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겨우 그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공포에 떨 정도로 원자력 발전소가 멈추고 핵미사일이 발사되고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제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발급했는데 연도 표기가 1900년 이렇게 됐다든지, 혹은 100년치의 요금이 발급됐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있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15년이 지난 2014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93년, 97년생에게 날아와야 될 징병 등록 통지가 1893년, 1897년생인 당시 나이가 120살에 가까운 초고령 어르신들에게 발송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입대 관련된 문서가 발송된 적이 있긴 하네요, 미국에서. 근데 1897년생한테 입영 통지서가 날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Y2K 자체는 2000년이 왔을 때 시스템들이 다 이제 오류를 일으킨다는 이 말 자체는 지금은 벌어진 일이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냥 100년치의 전기세가 이렇게 날라온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는 있었지만 단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괴담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괴담으로 넘겨짚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Y2K가 아예 근거가 없는 괴담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 정부가 금융, 전력, 상수도, 핵발전, 항공 통제부터 핵미사일 발사 시스템까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2000년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한 적이 있다. 근데 그게 언론에 흘러들어가면서 부풀려진 것이다. 실제로 작동을 정상적으로 안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컴퓨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 고칠 수는 없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냥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멀쩡하면 그냥 멀쩡한 거, 안 멀쩡하면 큰일 난 거.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문제점을 1990년대에도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 전에 1958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안 고쳤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디버그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후임자가 기존 프로그램을 뜯어서 분석하고 디버그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본래 제작 의도를 확실하게 고려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이미 죽었거나 이 일을 그만뒀거나 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잘못 뜯었다가 더 오류가 발생하면 일이 더 커지니까 아무도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후대의 프로그래머가 건드려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낼 사람이 없다. 네 번째, 건드렸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피해 규모와 범위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고치려고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로 큰일 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땐 누가 책임져야 돼? 책임을 지고 싶지 않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거야.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LG가 지금은 휴대폰을 만들지 않지만 옛날에 피처폰을 만들 때만 해도 날아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언이라는 그 자회사에 그게 있는데, 일부 기종에서는 2010년을 아예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2038년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문제 발생까지 카운트까지 나무위키에 되고 있어요. 유닉스 시간에 32비트 정수형을 쓰는 모든 컴퓨터의 시계가 UTC 기준 서기 2038년 1월 19일 3시 14분 7초가 지나는 순간 요게 모든 비트의 수가 1로 바뀌면서 음수가 돼서 1970년 1월 1일 자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버그를 말합니다. 프로그래머를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오버플로우 현상이 원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는 큰 문제는 없었어. 근데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기계들은 아직까지도 2038년이 다가오면은 1970년으로 돌아가게 되는 버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일이겠느냐 하겠지만은 실제로 아이폰에서도 이 날짜를 2038년 이후로 설정하려고 하면은 강제로 이후가 아니라 2038년으로 되돌아가는 이것과 같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세기말적인 분위기랑 엮으면서 호들갑을 상당히 많이 떨었다. 메인 뉴스에는 매주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였고요. 전산 관련 문제만 터지면은 Y2K랑 엮어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도 있었고, 이 사건을 대비해서 이거 있었어요. 집에 라면이나 생수를 구비해 놓고요, 현금을 미리 뽑아 놓는다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음식 같은 거 쟁여놓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다고 들었고, 저희 집도 아마 라면 같은 건 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데 루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에도 계속 오르내릴 정도로 큰 일이었고, Y2K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 관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서 항공기가 추락할지 모른다는 루머 때문에 연말 연시에 항공편 예약률이 드랍하게 되자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2000년 첫 항공편에 탑승하라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사장들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 없을 거니까 제발 좀 예매 좀 하고 해외 좀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독려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한시법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 관한 촉진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법으로도 제정이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설레발에 그쳤건 뭐건 간에 전 세계가 이 소동을 겪으면서 2000년 이후는 연도를 표기할 때 네 자리를 모두 쓰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다행히도 벌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만은 벌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결론이고, 잘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괴담 이야기지만, 정말 잘못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핵폭발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게 잘못 이렇게 됐으면, 금융권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컴퓨터로 괴담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 해결돼서 참 다행인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각종 이제 매체에서도 이제 패러디가 되고 오마주가 되고 그렇게까지 좀 발전하기도 한
괴담이었네요. 여태까지 알아본 괴담 중에서 이게 가장 월드와이드하고 가장 실제로도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크게 준 괴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일견 듭니다.